노유진의 정치 카페.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임마. 빨리 시간 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 그래가지고 빼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 역대급 부동산 투기 논란, 본인 그리고 아들 거짓 해명까지 불거진 병역 의혹, 6차례 특강에 6천만 원 황제 특강 논란에 삼천교육대 논란, 2억 연봉 아들의 건보료 영원 논란, 허위 경력 논란 등등. 거기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녹취록의 일부죠. 최근 불거진 언론사 외압 논란까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완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순간 인사청문회의 존재 의미는 사라지는 거라고요. 국회 인사청문회가 화요일이죠. 내일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정부의 지지율이 최악이라서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역풍이 불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사회정치민주연합의 새 당대표로 선출된 문재인 대표도 이 후보자 총리 자격에 대한 당론을 곧 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언론이 예상하는 역풍은 그가 낙마할 때 불까요? 아니면 총리가 되었을 때 불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노회찬, 유시민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줄여서 그냥 노시민이라고 하든가 유회찬이라고 하든가 그냥 그 말하기 귀찮으면. 예, 어떻습니까? 요즘 가지고 이런 가지고 개기는 겁니까? 아니 이런 가지고 자꾸 놀리면 안 되지만. 개기시면은 저 패널 빼.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다음 주에 빠집니다. 아니 지난주에 내가 그랬잖아. 이완구 씨 옛날에 내가 봤는데 조폭두목처럼 행동하더라고. 말이 우선 말과 행동이. 진짜 이게 기자들하고 만나서 어깨 힘주고 건들건들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나 봐. 예. 요즘 보니까 뭐 비리 의혹 완구점이라고 그러더만. 아니 근데 종합 완구점이죠. 아니 애초에 예상하기에는 그래도 선출적으로 몇 번 뽑힌 분이니까 그 선거 과정 속에서 여러 번 털리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해명이 됐을 거다. 준비가 됐을 선거 거다. 과정에는 안 털려. 그랬는데 이게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거든요. 이분이 지금 다 걸렸잖아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강남 1970이야. 이분의 재테크를 보니까 그야말로 강남의 숨은 역사를 이분의 그 전기를 쓰면은 그 강남 그 부동산 투기의 그 실체 있죠. 그 역사를 그대로 다시 재현할 수 있을 정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새누리당 정부 하에서는 그 총리로 이렇게 증명될 만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거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는 거지. 안 갖추고 있으면 결격 사유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재미있는 게 또 그 판교 근처에 어떤 분하고 땅을 같은 날 샀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연의 일치. 근데 십몇 년 지나가지고 이분이 사돈이 돼. 이러는 거. 그거 막장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 우리 인생이 그런 우연의 일치로. 막장이 사실 거야. 리얼리즘이구나. 그렇지. 막장이 리얼리즘이지. 막장 공화국의 막장 총리지. 우리가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내시들이 뭐 나와서 어떻게 하고 뭐 도승지가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보면 참 옛날에는 저런 일도 있었구나 이랬잖아요. 네. 요즘은 보면 그게 막장이 아니었고 막장 사극이 아니고 그게 현실 풍자였나?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 또 하나가 군대 얘기도 그렇고. 그거 평발이었는데 처음에는 1급 갑을 어떻게 받았냐고. 그 1급 갑 받아놓고 나중엔 다시 또 평발 아니던 게 평발이 그 사이에 돼갖고 재검 받았을 때는 또 방위하고. 그러니까 보통 지금 아들이 아들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아들이 보험료를 갖다가 전혀 안 내고 그 자기 아버지 가족으로 이렇게 얹혀놔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보험료 안 내게 해주려고 이번에 백지화한 거 아니야. 건보료 그 징수체계 개편하는 거 백지화한 게 바로 이 사람이 그걸 개편하면 보험료를 한 달에 한 50만 원, 60만 원 내야 돼요. 200만 원이에요. 그 연봉이 액수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1년에 2천여만 원의 그 건보료를 내야 되는 사람이래요. 그 지금 수입으로 따지면. 200만 원까지 안 가요? 아니요. 그 뭐 수입으로 따지면 그렇다는데 근데 문제는 또 그 아들을 재산 공개할 때는 뺐어요. 왜? 땅 때문에. 독립가옥이라고 그 명분은. 네, 독립가구라고. 독립가옥이라고 해가지고 빼놓고 그 뭐 이게 땅굴을 가서 연결돼 있는지 또 이렇게 밤에면 지하실로 와서 자는지. 그러니까 병역이 재밌게도 이제 부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을 때는 이제 갑이잖아. 그냥 가야 되는 거잖아요. 1급. 그런데 정작 군대 갈 때쯤 되면은 뭔가 이상하게 빠져버리는 측면이 있고 아들 같은 경우에도 그 번역을 한 걸 보니까 본인이 병원에 와가지고 생활이 힘들다라고 하면서 수술을 요구한 거더라고. 근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그걸 수동태로 해가지고 마치 의사가 진단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확인했어요. 네, 그것도 우리 진 선생은 외국어에 굉장히 능하셔. 나는 봐도 까막눈이어서 그런 거 몰라. 아니, 아니, 그리고 사고 그거는- 나고 수술한 것은 몇 년 후였어요. 그거는 저기 그 민주당 어떤 의원이 그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그렇구나. 있고 또 하나가 이게 뭐냐면 지금 왜 뭘 막으려고 했냐면 그 부동산 투기 의혹 나오는 거 이거 막으려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자식 사랑은 음. 그 생물학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그런 운명 아니에요?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특별히 애착을 느낄 만한 뭐 가족사적인 뭐가 있었지 않을까? 뭐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이 조금 전에 인용한 저 패널부터 막아 임마 해가지고 그 패널을 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공개는 안 됐지만 사실 그 전화 걸었을 때 전화 받은 이 언론사 간부 이름도 사실은 나오잖아요. 근데 전화는 받았지만 빼지는 않았다 그렇게 지금. 근데 그때 이 패널 있잖아. 빼라고 한 패널이 누군지. 누굴까? 그게 궁금해. 그러고 이 국무총리 지명자가 임마라고 말한 그 사람은 누굴까? 네. 아니 공직자가 어떻게 자기 아랫사람이라도 임마니까 그냥 남자겠죠. 남자겠지. 예. 그건 확실하네. 야 임마가 뭐야 임마가. 예. 누굴 뺐을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그분은 빼지 않았다 그러는데 뺀 건 맞는 것 같아 이분이.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부정하시면 참 어떻게 해명을 하시더라도 그래서 이게 기가 빠져야 막히네. 결국 자기 말이 관철된 거고 그쵸. 자기 권력을 과시니까. 내가 이런 꼴 안 당하려고 종편에 안 나가잖아. 근데 혹시 이- 내가 나가서 뭐라고 말하는데 야 저 새끼 저거 나가세요. 괜찮아.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가 이러면 나 때문에 민폐 끼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 얘기를 빠지면은 뭐죠? 근데 이분 말이 뭐냐면 빠진 사람은 왜 자기가 빠졌는지도 빠진지를 몰라. 몰라. 왜 빠졌는지도 그러니까 기분 몰라. 나쁘지는 않을 거야. 아니 이 자체도 문제지만 이 얘기 자체를 자기 무슨 뭐 저 옛날 어릴 때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런 일도 있다는 식으로 사석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 바로 기자들, 기자들 보고 언론사 그 초년병들한테 협박한 거죠. 말단 기자들한테 이제 겁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국보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한 거야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삼성교육대 갈래? 이제 안 갈래 이제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정신으로 그 이제 만약 국무총리 되면은 국무회의 하다가 그 발언 이상하게 하는 장관이 있으면 전마저 그 빼야 되겠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정홍원 총리가 그냥 엉거주춤 총리잖아요. 의전 총리지 그냥. 그냥 아니 이렇게 왜냐하면은 그 전에 둘이 벌써 낙마했죠. 그 앞에 누굽니까 안대희 씨. 예. 그다음에 또 누구였죠? 또 한 사람 더 있었는데. 문창극 씨. 문창극 씨.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낙마시키면 또 한 삼진아웃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그러면 정홍원 유임 지금 그러니까 아니, 요구하는 그거는 운동을 보려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원 씨를 유임시킨다는 거는 인권 탄압이야. 그거는. 아니 그래가지고 노인 학대. 아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각에 따르면 총리직을 정규직화하자는 이게 정부의 재택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4년 이상으로. 근데 좀 꿀꿀하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여하튼 근데 아까 그 우리 진 교수가 얘기했을 때 인사청문회를 이 사람이 통과하는 순간 인사청문회 존재의미는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인사청문회는 원래 통과하는 거예요.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이게 없는 거예요. 총리는. 왜냐하면 국회에서 임명 동의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되고 안 되고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는 열어서 청문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는 문제가 뭔지를 찾고 그리고 통과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하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그것도 별로 관계 없어요. 어차피 인준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인준될 거야.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인준되는 거고 이런 분은 인준이 돼야 바람직해. 계속 우리가 보면서 저런 사람이 총리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걸 매일매일 아침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 깨달으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되었지. 그런 걸 생각하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참 이게 참 어느 쪽으로도 지금 황당한 건데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거 세 번째야. 또 낙마를 시키게 되면은 거기다가 뭐 대통령 그 지지율도 지금 안 나고 이러는데 나라꼴이 뭐가 될까라는 우려가 한편으로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심하다. 아니 그래도 이런 분이 총리 하면서 계속 활동하셔야 지지율이 바닥에서 계속 머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거예요. 네. 일부 있습니다. 솔직히. 멀지각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러니까 말이야. 그 몰직한 분이 제 옆에 앉아 계신 거. 나 아니야. 우연히. 예, 뭐 요 정도로 해두고요. 예.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정치카페 3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 카페를 후원합니다. 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오늘 타임라인은 특별한 그 이슈를 잡기보다는요. 지금이 2015년 지금 2월인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1년 내지 1년 반 동안에 우리 정치에 무슨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제 점검해보고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예. 그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먼저 지금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정치 일정, 선거 일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정치를 이끌어갈 정책 이슈 혹은 정치 이슈가 어떤 것들이 될지 좀 살펴보고요. 되게 이제 선거나 정치적 변화는 일정에 따라가면서 어떤 이슈, 어떤 리더십 또는 인물이 나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정당과 정치의 구도가 어떻게 바뀌느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선거 제도를 비롯한 구조의 변화도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같이 이야기 나누는. 뭐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이완구 총리 인준이 될까? 그런 의문. 또 이것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 변화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청와대하고 이 여당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지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요. 최근에 있었던 이제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또 어떻게 볼 건지. 야당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지도부 선거가 최근 끝났는데 그 이후에 그로 인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는 뭐 새로운 새정치민주연합 당지도부의 첫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를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 이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역까지 참배한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한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먼저 제가 정치 일정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금이 2015년 2월 9일 오늘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2월 10일과 11일 날 이완구 총리 지명자 국회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이제 소폭 개각 이런 것들은 총리가 이제 인준 동의를 받고 나면 제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고요. 이제 앞으로 석 달 후, 그러니까 석 달 한 보름 후죠. 그러니까 4월 29일 날 이제 통합진보당 의원들 의원직 상실한 세 군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금년에는 선거가 이거밖에 없고요. 가을에는 이제 총선이 1년도 못 남기 때문에 보궐선거 없습니다. 그 대신 2015년 가을에는 정기국회가 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그 위헌 결정에 따라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서 국회의원 그 선거구 인구 정수 조정하는 문제 또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중요한 정치 일정으로 놓여 있고요. 2016년 내년 이맘때 2월 달쯤 되면 이제 여야 주요 정당들이 전부 총선 후보 공천을 하는 일정에 다 휘말려들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13일 내년 4월 13일에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바로 이제 1년 반 후에 넘어가도록 일정은 대충 이렇게 짜여져 있고 대개 정치적 변화라는 것은 이 일정을 따라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고요. 향후에 한 1년 반 내지 2년 동안 어떤 이슈가 우리 정치를 끌어갈 거냐 그게 이제 좀 우선 검토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까 앞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개헌 문제가 빠진 것 같네. 개헌 문제는 뭐 저는 별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봐서 네. 어떤 이슈가 좀 정치적으로 부각될까요? 보궐선거는 좀 작으니까 예. 아마도 총선이 이제 가장 예, 총선까지 가는 길목에서 예. 예, 정책 이슈 내지 정치 이슈로 어떤 게 뭐 정책 이슈야 어차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복지 문제, 증세 문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 쉽게 어떤 또는 크게 뭐 조속히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 거듭되면서 차기 총선과 대선에도 이 좀 이런 이슈 논쟁에 이게 개입될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집권 여당 내부에서 이
이른바 친박과 나머지 세력 들 간의 갈등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총선 공천권과 둘러싸고 가장 이게 뜨거워지리라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 계기에 심지어는 이완구 총리 낙마시킬 거냐 말 거냐도 새누리당 내에서는 일치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런 불안정 요소가 있다면 야권 역시도 이른바 지금 주류 세력과 또 그 나머지 세력 간의 어떤 갈등이 당대가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러 차례 이렇게 격돌이 예견되지 않을까. 여야 주요 정당 내에서의 이제 이 좀 정파 간 또는 개파 간 대립 이런 것들은 정치 이슈로 떠오를 거고 복지 문제하고 조세가 엮여져 있는 이게 최대 이슈 될 거다 이렇게 전망 주셨는데.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근데 그 새누리당 내에서도 입장이 세 개더라고요. 증세 문제에 대해서. 예. 솔직히 까놓고 증세가 필요하자고 얘기하자. 아니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박근혜식으로 증세 없이 복지만 하자. 셋은 뭐 세 번째는 깎자. 네, 그렇죠. 그 문제 있고요. 지금 기존에 제기되어 있는 문제들이지만 선거에 임박하면서 좀 더 이제 이번 4월 보궐선거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될 것들이 몇 가지 더 있긴 해요. 우선 첫 번째가 대북 정책. 이건 뭐 전통적으로 현 집권 세력하고 지금 현 야권 세력하고 사이에 큰 틀의 전선이 그어져 있는 문제여서 계속 문제가 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다 실종되긴 했지만 뭐 실종되고 말고 여부에 상관없이 경제 활성화하냐 경제 민주화하냐 이걸 둘러싼 정책적 대립 이것도 앞으로 계속되리라고 보고요. 단일 이슈로서는 매우 큰 이슈가 비정규직 해법에 관한 논쟁 이것도 향후에 이제 총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본격화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민주주의 문제도 놓여 있죠. 지난번 대선 때 이제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 개입 문제가 사실 잘 처리가 안 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문제 포함해서 이제 얘기가 될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이슈가 서로 뒤엉기면서 향후에 약 2년 정도 대선에 이르는 2년 반 정도 시기에 우리 정치를 규정하는 정책 이슈가 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이제 저 청취자들께서 뭐 다 아는 문제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정치적 변화와 관련해서 보면 이제 인물, 리더십 문제가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우선 여권, 지금 현 여권의 인물,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계속 바닥으로 가 있는 형편이고 더 올라오기가 어려운 조건으로 봐서 차기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권 내에 어떤 인물 떠오르세요? 김무성. 이번에 이완구. 예. 이완구. 최근에 대선 후보 지지율도 그다음에 한 5%. 오세훈이가 다시 움직이대. 오세훈. 예. 때가 왔습니다. 이제 철이 돌아왔나 봐요. 박근혜 대통령 아예 꼽지도 않네요. 이제 정몽준. 김문수도 있습니다. 김문수. 남경필도 있고요. 예, 좀 잘죠, 근데. 예, 최근에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도 곧 아마 여론조사에 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근데 절대 강자가 별로 안 보이죠, 이쪽은. 예. 김무성이 그래도 제일 강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여권 뭐 여론조사에서 2위, 3위씩은 하니까. 아니요, 지금 이제 10%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예.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각 세우면서 지지율이 빠지는 기현상. 원래는 이게 대립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맞다 이렇게 기대를 했을 텐데 거꾸로 빠지고 있어요. 원래 자기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 거죠. 야권에는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문재인. 박원순. 그다음에 안철수. 그다음에 또 누가 있죠? 안희정. 예, 대체로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도야도 아닌 인물이 하나 있죠. 반기문.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반기문. 네. 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특징을 보면 여권 내에는 절대 강자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권 내에는. 그 야권은 일단 트로이카 체제인데 격차가 조금 이제는 나기는 합니다만 역시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이 세 사람의 게임이에요. 안철수 씨는 10% 내외로 지금 10% 밑으로까지 좀 일부 조사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이렇게 돼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그냥 여야 후보를 쭉 늘어놓고 조사를 한 결과들을 최근 한 달치를 보면 그전부터 쭉 그랬습니다만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안희정을 합치면 이게 한 거의 50% 육박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김무성부터 시작해서 여권을 다 합치면 30%밖에 안 돼요. 5대 3 정도의 비율로 야권 인사들의 대선 후보 지지율의 합이 여권 후보의 지지율의 합의 약 1.5배 이상 2배 가까이 되는 이 흐름은 지금 1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구도에? 반기문밖에 없죠. 뭐. 반기문. 예. 근데 그 야권 인물들의 저 합이 더 50%를 육박하고 동시에 또 저쪽 새누리당보다 월등히 높은 건 사실인데 예. 뭐 그게 근데 반드시 현재 야권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예비 후보 시절에 그때 다른 모든 후보들 여야를 통틀어서 모든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박근혜 씨 하나만큼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선거를 하니까 42대 58이 되잖아요. 51대 48이. 선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52대 48로 끝났던 지난번 대선 한 3년 전부터 이제 대선 한 1년 전까지의 여론조사표를 보면 그때는 이제 그 당시 야권 후보 현재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의 합이 지금 야권 예비 후보 지지율의 합의 2배를 넘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여권과 야권의 대선 예비 후보들의 지지율의 합에 어떤 변화가 올 거냐, 올 가능성이 있냐,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이제 이렇게 정치 일정과 선거 이슈, 현재 인물, 리더십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이런 것을 전제로 두고 볼 때 몇 가지 좀 검토해봐야 될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좀 드려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새누리당의 당 지지율의 관계. 이것이 이제 역전이 됐죠, 이미. 한 두어 달 전부터 역전 조짐이 있어서 최근에는 확실하게 이제 한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훨씬 낮은 상황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될 때 앞으로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혹시라도 다음 총선으로 가는 도정에서 여권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이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 객관적으로는 있죠. 다만 네. 어느 정도 있느냐 이제 그게 크냐 작으냐의 문제인데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크다고 보기는 힘든 거 아니냐. 실제로 이제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빠르게 떨어질수록 그래서 총선에서 위기감이 더 커질수록 당은 살아야 되니까 오히려 더 각을 세우고 이렇게 대립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그것이 어떤 당의 어떤 균열 조짐으로까지 나타날 걸 전망하기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진중권 선생님도 그렇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아직 3년이 남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뭐 김무성 씨가 각을 날카롭게 세운다라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내에서 자기가 차기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친박들의 그 도움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각은 세우겠지만 정말로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탈당을 해라 뭐 이런 정도까지 나가지는 않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그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제 박근혜 라는 정치인이 가졌던 어떤 그 스탠스. 스탠스 그만한 비중 있는 그리고 또 독자적인 어떤 지지 기반을 갖춘 좀 위력적인 그 차기 주자가 그 내 현재 없지 않나요? 그런 점까지. 예.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여당은 새누리당은 김무성 당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그리고 기타 주요 당직이 전부 이제 비박 연합체로 이제 원내외 당과 원내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당 조직의 지도부가 비박 연합체로 꾸려졌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당 지지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고착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원내 대표 선거에서 보면 친박 세력이 거의 와해 내지 고립돼 가는 과정이에요. 한때 뭐 친박이 다 범친박이 100명이다.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까지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서 보면 20여 표 가까운 큰 표 차이로 그 이주영 후보가 이제 유승민 후보한테 패배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친박으로 지금도 친박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30명을 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쥐들이 참 근데 많네. 이제 그건 사실인데 또 하나 동시에 봐야 될 게 뭔가 하면은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제 박근혜 그 의원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제 친박 세력이라는 게 당 내외에 있었잖아요. 예. 당 내외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른바 그 비박 세력, 범비박 내지 반박 세력들이 어떤 구심이 그렇지 않죠. 뚜렷지 않는 그런 또 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청와대와 새누리당과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은 쪽으로 가리라는 데 저는 한 500원 걸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한테는 이제 총선이 자기 직장이 걸린 일이잖아요. 근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이렇게 이제 낮게 유지가 되고 이것이 국정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이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공천 때부터 이제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총선에서 친박 학살극 이런 것이 벌어질 가능성도 좀 없지 않고요. 물론 대통령 임기가 절반이나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낮은 것이 당이 총선을 치르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당이 딱 쪼개져서 뭐 친박당, 비박당 두 개의 당이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년 총선으로 이르는 공천 과정까지 약 1년에 걸쳐서 사실상 지금 완전 통합되어 있는 보수 진영 여기에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다. 또는 뭐 일어나면 좋겠다. 지금 뭐 인터넷에서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김무성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 김무성 대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으면 비박이라서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양상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심각한 위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친박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차별화를 할 거냐 이런 선택에 조만간 직면하게 되리라고 봐요. 저는 관계가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싶어요. 이제 제1야당으로 넘어와서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지도부 선거가 끝이 났는데 지금 보면 당대표 선거는 약 3.5%의 득표율 차이로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되었지만 지금 원내대표는 우윤근 의원이죠. 그죠? 네. 우윤근 의원은 이제 뭐 그냥 소위 말하는 뭐 비노? 뭐 이런 쪽에 속하는 의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지도부는 당과 원내를 다 통틀어서 보면 최고위원까지 이렇게 보면 정파연합 지도부로 일단 구성이 되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 선거 결과 어제 다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노 대표님은? 예, 저는 뭐 내부 사정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밖에서 들리는 풍문에 의해서 판단한 것보다는 차이가 박빙이었다. 차이가 적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여지는 게 당원들의 어떤 이제 투표 성향과 이제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성향이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는 있겠는데 어찌 보면은 그 중에 하나의 해석은 이제 당심이 민심하고 차이 있는 거 아니냐. 어찌 보면은. 큰 차이가 있지만 거기서 예. 30%까지 차이가 났으니까. 그러면 그건 당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이 민심을 헤아려서 자기 태도를 정하기보다 하여튼 정해놓고 보니까 민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게 좀 눈여겨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당원이거나 뭐 이런 지지자들의 시각이 있잖아요. 거기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당원 등. 굉장히 골이 심해요. 인터넷 트위터만 봐도 싸움질을 하거든요. 서로 네. 무섭게 싸워요. 새누리당 욕하는 것보다 뭡니까 문재인 욕하거나 아니면 저쪽 욕하는 것들이 그 강도가 아마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원래 좀 그랬죠. 원래. 한편으로는 요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권이 좀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이권 문제와 상관없이 좀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골이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오죽하면 제가 이제 한마디 했을 정도거든요. 네. 꽤 알려진 어떤
그 필자가 예. 하도 뭐 막 그런 분들 계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그거 왜 그 서로 싸우는데 그 논객들이 거기 들어가지고 누구 편을 들어줄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짜증나는데 이제 술 한잔 먹고 썼을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내가 뭐, 예. 할 정도로 좀 이렇게 봐주기 힘든 왜냐하면 어쩌다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예, 하여튼 막 그냥 그건 뭐 이래서 이건 왜 이러나 싶을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죠. 이쪽 내에서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 내부에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싸우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책 갖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노선 갖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뭘 갖고 싸우는데 근데 왜 싸우는지 모르는데 그게 그 있어요. 싸움의 강도는 너무 강하고 완전히 의미 없는 싸움은 아니고 네. 그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건데요. 이제 이 박빙의 선거 결과를 두고 뭐 언론에서 어젯밤부터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그 결과였다고 봐요. 자연스러운 결과고요. 이제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제 30대 65로 두 배 차이 났던 거랑 당원 대의원 선거에서 근소하게 차이가 났던 거랑 이것도 다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요. 그 이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 정당의 이 현재 어디 서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선거였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선거가 이제 네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대의원 투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투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입당서만 냈지 이제 당비는 안 내는 일반 당원 투표가 있고요. 당원 여론조사. 여긴 전부 ARS 이제 대의원은 직접 투표를 했고 이 당원들은 ARS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국민은 여론조사로 했어요. 이제 이렇게 네 그룹으로 했는데 이 대의원 투표는 문재인 후보가 약간 이겼고요. 그다음에 권리당원하고 일반 당원 투표는 둘 다 박지원 후보가 약간 이겼어요. 뭐 5%, 1%, 2% 이렇게.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60대 30으로 두 배 차이가 났단 말이죠. 이게 어디서 온 걸까?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당원들의 생각이 다른 걸까?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이 차이가 났냐 하면 일반 국민은 지역별로 연령별로 그 모집단과 일치되는 샘플을 구성을 해서 한 거고요. 일반 당원들은 거기가 호남 지역 거주자가 이미 60% 가까이 되고요. 전체 당원으로 보면. 그다음에 비호남 지역 거주자라 할지라도 호남 연고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호남에서는 박지원 씨의 인기가 좋거든요. 일정 부분. 이제 거기에서 문재인 후보하고 박지원 후보가 비슷비슷하게 나왔다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박지원 후보가 그럼 대의원 투표에서는 왜 한 5% 졌냐? 그건 대의원도 호남의 대의원과 호남 연고 대의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국 지구당을 대표하는 대의원 배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유권자 모집단과 조금 더 가까웠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지역적인 편중이라는 게. 두 번째는 일반 국민들은 연령별 할당이 되어 있는데 이 당원 대의원들은 50대 이상의 고령층이 대부분이에요. 고령층으로 갈수록 박지원 후보 지지가 높아요. 그래서 만약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그 지역별 인구 편차를 당원 분포처럼 이렇게 만들어 조정을 하거나 또는 응답한 유권자들의 연령별 구성을 대의원 당원들의 연령별 구성처럼 조정을 하게 되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가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 당원 투표, 대의원 투표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하고 큰 차이가 난 것이 병리 현상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 당이 특별히 잘못되었거나 국민과 유리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당이 지역의 한계를 아직도 못 벗어나서 인적 구성상 당원은 인적 구성이 거의 갇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당이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가를 되게 잘 보여준 당대표 선거였다. 이게 제 해석이에요. 그리고 우리 해석하고 뭐가 달라요? 보통 보면 그 새정치연합이 무슨 다른 요인들 때문에 당신과 민심이 크게 괴리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아니에요. 거예요. 제가 주목했던 저는 뭐 부분도 결과적으로 얘기를 그 드리는 부분이었으니까. 거죠.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면 분당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전부 헛소리고요. 이 당은 지금 탈당해서 뛰쳐나서 분당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세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 당 안에는. 분당할 힘도 없다. 예, 분당할 실력이 없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분당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제3세력이 있죠.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지금 국민모임.
정의당은 지금 전당대회가 당원대회가 곧 몇 달 후로 예정돼 있죠. 3월 달에 있습니다. 3월 달에 있나요? 정책 당대. 예. 아, 정책 당대회인가요? 네. 당 지도부 교체는 없나요? 7월. 7월 달에. 네. 올 7월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차피 총선 전에 지금 당 지도부 교체를 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노동당은 최근에 이제 그 통합파 후보를 대표로 뽑는 당대회를 했고요. 국민 모임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야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외한 다른 데들은 아직도 좀 불안정해요. 정의당만 다소간에 이제 그 안정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쟁점이 새정치연합이 당권 선거 이후에 분열할 거냐, 이거는 토론할 가치도 없이 노라는 걸로 이미 결정이 났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제3 세력 또는 진보정당 소위 말하는 이쪽의 이 통합이 될 거냐, 진보 통합이, 이 문제 하나. 통합이 되든 안 되든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닌 다른 정당들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향후에 뭐 결정적인 건 아닐지 몰라도 상당 정도 그 총선과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그렇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노 대표님? 아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통합 움직임이 뭐 구체화된 것도 없죠, 아직은.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새로 신임 노동당 대표를 정의당 대표 천호선 대표께서 이제 만나고 노동당 대표가 성함이 뭐더라? 나경채. 아, 나경채 후보. 예. 그 나경채 대표. 예, 지방의원 출신이죠. 그리고 또 국민모임도 이번 주에 아마 만날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노동당은 노동당대로 이제 그 당원 총투표 등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국민모임도 사실은 뭐 선언하고 제안했지만 또 그 깃발아에 어떤 세력들이 어느 만큼 모이는지 또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고 또 서로가 이렇게 재반 뭐 어떤 방식이나 힘을 합하는 방식 내지 어떤 존재하는 어떤 양식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이룰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야권의 다른 정당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카페가 문재인 신임 당대표의 출연을 이 정치카페 출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성사가 되면 네, 거기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하튼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하든 정권을 바꿔라, 국회도 바꿔라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 아마 문재인 당대표가 어저께 당선되자마자 이번 4.29 재보선의 야권 협력을 위한 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 그렇게 지금 공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권의 분열 가능성 이걸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보 정당들 또는 제3세력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이 진보 정당 또는 제3정당들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 세 가지가 구도 면에서 향후에 주요 선거들을 결정하게 될 변수이기 때문에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도의 변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또는 구조 또는 제도의 변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걸 좀 보면 현재 우리 정치는 지역 구도로 돼 있죠. 그리고 양당 구도로 짜져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리고 그 바탕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놓여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사실상 위헌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1 이내에서 2대1 이내로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 있어서요. 올 연말까지. 이 선거구별 인구 편차 조정만 될 거냐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구제 또는 선거법에 일정한 변화가 올 수 있느냐 그게 관심사항입니다. 뭐 특별히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기구가 만들어지거나 아직 이제 시작되겠죠. 네. 뭐 어찌 보면은 새로운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제 선출이 막 된 거고 또 이제 체제 정비가 새정치연합에서 이제 막 됐기 때문에 이제 2월 국회에서 아마 그 문제에 관련된 논의가 처음 시작되지 않을까. 지금 뭐 공언하기로는 2월 국회에는 그 기구를 만든다고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역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국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기구도 둬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이해관계,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그런 전권을 가진 기구의 구성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여야 두 거대 정당이 그런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쭉은 흐름입니다. 흐름.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쟁점을 좀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완구 총리 후보 인준될까요? 청문회가 이제 지금 우리 녹음하는 시간이 월요일인데 화수 이틀 예정돼 있습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가봐야 한다고 봅니다. 안 될 수도 있다. 아예 아예 안 될 수도 있다. 본인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뭐 여당에서 사퇴 요구를 하거나.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데는 지금 볼 것도 없을 것 같고 여권이 이걸로 분열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 가지고 만일에 그것이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다른 어떤 쇄신 카드를 청와대가 이렇게 구사하지 않는다면은 뭐 이제까지 보여준 바대로 좀 오불가능식의 태도를 계속 견지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이 친이구테타식으로 새누리당 여권 내의 대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놓고 보면은 1년 남은 총선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 또는 거기서 어떤 권력을 행사하느냐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신임 지도부에게는 이 기회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만일 뭔가 해볼 생각이 있다면. 새누리당 신임 이제 원내 지도부에는. 원내 지도부에게는 뭔가 해볼 생각이 있다면은 상식대로 하자 하는 식으로 가면은 지금 총리 이제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솔직히 동의하기 힘든 상태로 점점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래는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됐을 거다라는 착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같은 국회의원들끼리는 좀 봐준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공언을 한 상태고요. 지금 터져 나오는 것도 심상치 않은 게,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아주 그냥 뭐 넣기만 하면 바로 자판기 뽑듯이 다다다닥 해명을 내놨는데 해명을 안 한 게 그냥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분은 하나도 해명 안 하고 청문회 가서 하겠다라고 하다가 그거 막다가 지금 사고가 터졌단 말이죠.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문재인 지도부까지 들어선 마당이기 때문에 최소한 대법관 후보라도 교체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 총리 후보에 대해서도 계속 강경 입장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박상옥 대법관 후보. 박상옥 대법관 후보. 박종철 사건 은폐에 협조한 검사. 이건 기본적으로 대법관으로서는 이게 또 장관 이런 거하고 또 다르다고 저는 사실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대법관도 국회에서 투표하나요? 이 경우에는 이번에 투표 대상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투표하는 대상이 있고 안 하는 대상이 있죠. 투표하는 대상일 거예요. 아마. 대법원장 추천이기 때문에 아마 투표를 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다른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이완구 씨가 이게 참 심상치가 않은 게, 지금 사실은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 총리 후보자 낙마가 몇 번째 있었죠, 이미. 지난번 작년에 2번 있었고요. 안대희하고 문창극이 있었고, 그 전에 첫 조각할 때 김용준 있었잖아요. 김용준 씨가 이제 사퇴해서 할 수 없이 정홍원 총리를 했고,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을 때 이제 뒤에 안대희, 문창극 이게 다 부러져서 할 수 없이 유임이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와서 이완구 후보자를 추천을 했는데 또 부결이 되게 되면 지금 합쳐서 5명을 해가지고 그중에 1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정홍원. 5명 추천해서 4명이 아웃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부가. 국정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완구 씨가 아주 적절치 않긴 하지만 그래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청와대 내부에서 그런 얘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가능하겠죠. 그리고 당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참. 이제 계속 부담을 지고 가게 하면 어때요? 그것도 괜찮지 않나요? 아니 저는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나물과 밥이 서로 어울려야 되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의 이완구 총리도 뭐 그럴듯한 그 짝이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또 이 뭐 총리 인사청문회까지 하는 마당에 뭐 도대체 대한민국은 이렇게 그 삼류 인간들을 계속 총리로 해야 되느냐? 이류도 그렇게 없고 인류는 더욱 없느냐? 아무리 그 보수 진영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해야죠. 이건 그렇잖아요. 그 죄질이 지금 안 걸린 게 없잖아요. 다 걸렸잖아요. 뭐 근데 이완구 의원을 총리 후보로 추천할 때 되게 서둘러서 급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에서 검증하는 절차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믿었던 거죠. 뭐 어느 정도. 근데 그 또 다른 뭐 보도입니다만은 뭐 내락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완구 씨는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다. 서류나 챙긴 게. 그러니까 넣으면 바로 나왔잖아요. 예. 자판기처럼.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자신한테 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건지 스스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도지사 선거라거나 국회의원 벌써 3번째 해가지고 선거를 거치면서 검증이 많이 됐으리라고 사실은 오판한 거죠. 국회의원들 선거에서 검증 안 돼요. 검증 안 되는데 잘 안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걸 좀 묘하게 깨닫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완구 씨는 총리가 되어도 문제, 안 되어도 문제 지금 그렇습니다. 국민 해먹기 진짜 힘들어요. 여기까지 걱정해 줘야 돼요 우리가. 아, 이거 3만 불 시대 다가오는데. 참. 그다음 문제가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당지도부 첫 일정으로 현충원 방문을 했는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역 참배를 했어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쟁점 논란거리인데 최고위원들 중에 일부는 참석을 안 했고 이러는 건데 이거는 이따 그 증문 접촉 시간에 질문이 돌아 있고 해서 하긴 할 텐데요. 그래도 가볍게 소감 한마디씩만 하고 지나가죠. 이 문제에 관해서. 김정근 교수부터. 예. 저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싶거든요. 굳이. 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는 뭐 나름대로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사실 뭐 실리랑 상관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정도 약간 립 서비스 정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뭐랄까 보수층이 갖고 있는 그 막연한 거부감이라든지 이걸 극복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조짐 모임에 이제 국제시장 그 영화 봤을 때 영화 보고 나와서도 뭐 애국은 뭐 훌륭한 가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변화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두 대통령이 이승만하고 박정희인데 두 분 다 이제 헌정 파괴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그걸 승인해 주느냐 마느냐라는 어떤 상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굳이 그걸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됐을 법한 건데 좀 미리 가서 해버린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 주자들 같은 경우는 또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굉장히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유감입니다. 그래서 약간. 예. 노 대표님은. 예, 저는 뭐 그 국민 통합을 내세웠는데 과연 그게 뭐 그걸 통해서 새로운 표가 얼마나 올지. 그리고 본인들은 뭐 철학과 노선이 바뀐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로 이해해 달라는 것 같아요.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문제는 단순히 오늘 그 현충원에 이제 두 전직 대통령 독재자로 지칭되는 그 사람들의 참배가 옳았냐 그렇냐 이전에 그보다도 저는 이 프레임에서 좀 왜 못 벗어나느냐. 그 가든 안 가든 다 그 프레임 안에서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따가 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이제 저는 문재인 대표가 그 방명록에 쓴 거. 뭐라고 썼어요? 그 기억 안 나세요? 그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입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로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보면서 느낌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에 저거를 할까 하고 검토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말이 나가버려가지고 뭐 그냥 그런 적 없다 그러고 말긴 했는데 이제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그 역사 속으로 모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현실에 살아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예, 이 두 대통령 독재자의 존재라는 것이
계속해서 현실에 개입하는 현실의 문제처럼 돼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슬프다. 이제 그런 생각을 평소에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그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으로 가면 박정희 대통령 묘역인데 거기 늘 걸어서 그냥 지나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럴 때마다 그냥 뭐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역사 인물이 됐는데 좀 이 앞으로 그냥 지나오는 게 좀 야박하게 느껴진다 어쩐지. 예, 그리고 거기를 막 그냥 허락을 안 받고 막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이런 것도 좀 그렇다.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에이, 그냥 뭐, 꼭 노무현 대통령 안 좋아해도 봉화마을 와볼 수 있는 거고, 김대중 대통령 존경하지 않아도 현충원 온 김에 그 묘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역도 뭐 그냥 내가 존경하는 사람도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 역사에서 있었던 대통령이니까 뭐 왔다 가면서 야박하게 여기는 그냥 지나간다. 이거 좀 박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한번 들러보지 뭐. 이런 정도 돼야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 개인적 호의 감정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예컨대 그 이후에 막 김영삼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나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전두환 대통령 정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자격이 지금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됩니까? 안장할 자격이 없지 않아요? 아니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법을 안장 못하게 하는 법을 유죄 선고 다 받고 해가지고. 아니 국립묘지 안장은 그 여전히 그 자격이 있는 걸로. 그래서 나는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은 모르겠고 나 태어난 해 그다음 해에 쫓겨나서 간 사람이니까.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내가 3살 때부터 21살 때까지 나의 인생의 3분의 1을 같이 한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개인적인 왜 개인적인 거 우리 세대는 다 그렇지. 아니 그러면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안 해도 되지. 아니 근데 이제 참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나는 약간 거기 발걸음 하는 자체를 금기처럼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 뭐 나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런 정도의 소감이에요. 그런 건 아닌데. 우리는 모든 길을 다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냥 예, 뭐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긴 뭐 텅 빈 제스처인데 텅 빈 제스처라고 제긴 한데 그 뭐 굳이 또 그걸 강조해 줄 필요가 있었는가 또 한 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소환하는 건 저는 이제 박근혜 정권이 끝나면 사실 없어지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의 가장 위대한 점이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모시고 같이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옛날 그 박정희 추억을 갖다가 소환해가지고 정치적 현실을 만드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국민들 앞에 뼈저리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 그걸로 끝날 거라고 보는데.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바로 이어서 하시죠. 여기서 그러면 타임라인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장시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짜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 증문적답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시그널 음악하면 줘. 그래요. 그 시그널 줘요. 시그널 좀 증문적답 넘어가 시그널 좀. 자 여기서 오늘 타임라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회찬의 증문즉답. 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의 증문즉답입니다. 예, 방금 유시민의 타임라인 잘 들으셨죠? 사실은 이제 약간 중첩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작전을 짜고 온 게 아니어서. 그리고 오늘 원래 이제 증문즉답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중에서 한 3개 정도를 예비로 골라가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아침에 오늘 정치카페가 이제 녹음하는 아침에 핫 이슈가 하나 생겨서 이제 그걸 다루려고 했던 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뭐 방금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아침에 어저께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문희상 비대위원 이분들이 현충원 참배를 했는데 야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라는 게 이제 언론 보도로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최고위원들은 이제 불참을 했습니다. 어저께 토론 끝에 참여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참배가 옳으냐 그러냐 시비가 잇따르고는 있는데 그 이전에 여하튼 모양새가 좀 좋은 건 아닙니다. 가려면 다 같이 가든가 그러게요. 아니면 말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당 속사정이라서 제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보고 있는 사람들도 좀 민망하다.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좀 드는 의문이 또는 지적할 수 있는 또는 나오고 있는 여론이 뭔가 하면 그 국민 통합을 위해서 간다고 이렇게 문재인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국민 통합에 도움되는 일이냐 아니냐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남, 호남, 예를 들면은 뭐 영호남 화합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영남에서 그러면 이 묘역 가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영호남 화합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사실 의문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지난 선거 때 이제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불필요하게 논란이 거듭되고 또 과도한 어떤 비판에 직면하거나 또 상처를 입은 점도 사실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갖다가 검토하고 또 시도한 것 자체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이제 대선 도전을 선언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만이 아니라 박태준 포철 전 회장까지도 묘역을 방문한 바가 사실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착잡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이들의 어떤 과를 갖다가 그렇게 쉽게 과거라는 이름으로 이제 넘기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이 대목에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승만 묘역을 한 번도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4.19 후에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쿠데타 정권 시절에 소위 혁명정부 그 시절인 1962년도에 당시 하와이에 망명가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매우 위독해가지고 미 육군병원 치료를 받다가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귀국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그걸 언론에까지 보도가 됐는데 그걸 막았어요. 못 들어오게 막았고. 끝내 1965년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서거했는데 서거한 이후에야 시체가 된 이후에야 들어오게 만들었던 거예요. 들어오게 만들었고 그 이후로 가지 않았는데 그때 보면은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왜 이제 이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국민 정서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도토리 키재기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같은 독재자 반열인데 아니면 더 심한 어떤 독재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걸 상대를 그 전임자를 갖다가 독재자라는 이유로다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에 어불성설로 보여지지만 그때 이제 그 공화당 정권은 이제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승만 대통령의 모욕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찾지 않은 것은 국민을 의식했기 때문이고 독재자도 찾지 않은 독재자의 묘가 돼버리는데 만일 박정희 정권 다음에 이승만 정권이 있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승만 대통령도 전임 독재자의 묘를 참배 안 했을 거다.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정부 수립 혹은 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분은 그 우리나라에서 이 내란을 두 번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5.16과 그다음에 유신까지 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멀쩡한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헌법을 만들고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정지시키고 만들고 정당들을 갖다가 다 묶어놓고 어찌 보면은 통진당 같은 내란 선동 이거는 잽도 안 되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성공하지 않은 내란은 없습니다. 박정희 장군이 2번 성공했고 전두환 장군이도 1번 성공했고 성공한 거는 다 실제 내란이었어요. 전두환의 내란은 이제 사법부에서 또 내란 판결까지 받았고요. 근데 이제 박정희의 내란은 전두환 재판과 똑같은 식으로 하면 이 둘 다 내란으로 이 재판이 돼야 되나 이미 사망하고 오기 이미 때문에 고인이 됐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가 없어서 안 했을 따름이라는 걸 좀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늘 정치적 쟁점이 되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고민하는 거는 또 한편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좀 근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어떤 당의 대표가 되거나 또는 대선에 출마를 하거나 또는 대선에 당선되거나 했을 때 그런 이제 어찌 보면은 역사에 대해서 또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뭔가 예우를 차려야 될 때 꼭 전직 대통령 이 묘역 방문이 가장 중심적이고 최우선적인 행사가 돼야 되느냐. 그리고 또 우리 정치사에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되었느냐. 그리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뭐 당선된 어떤 당 대표나 그 대통령 후보 내지 어떤 대통령 출마 선언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야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의 묘역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나중에 그럼 전두환 씨도 뭐 그 국립묘지에 묻힐 텐데 거기는 어떻게 할 거냐. 뭐 등등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두환 씨는 딸이 대통령이 아니니까 무시해도 되겠지.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고 싶어요. 우리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그 공식적으로 참배한 곳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무명영사 묘입니다. 예. 그 파리에 갔을 때도 프랑스 갔을 때도 개선문에 앞에 있는 무명영사 묘에 헌화를 했고요. 미국 갔을 때도 그 알링턴 국립묘지에 무명영사 묘역에다가 그 헌화를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거는 그 나라가 원래 그 나라들이 그 무명영사들이 이 나라를 지켰다. 오늘의 미국, 오늘의 뭐 프랑스, 영국은 그들이 만든 거다라고 이제 상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원수들도 거기 갑니다. 거기 가는 거고 뭐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독일 방문했을 때 독일 무명영사 묘역에 헌화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밖에 나가면 그렇게 하는 거라면은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게 필요한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는 아직 무명영사 그 어떤 묘역이라고 공시화된 게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이제 현충탑 말고 국립현충원에도 가면은 한쪽 좀 안에 들어가면 저는 가봤는데 그 6.25 때 학도 어영군의 네. 무명영사 묘가 무명영사 탑이라는 이름으로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뭐 그 가신 분들도 일부 있어요. 다른 정치인들이 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그곳이든 아니면은 그런 걸 좀 만들든 또 현충탑 자체는 좀 애매모호한 성격이기 때문에 아니면 현충탑을 그렇게 또 대체해서 의미를 부여하든 그 정도로 되고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어떤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은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종교를 대표하는 분들이 4대 종교 최소한 4대 종교 지도부가 다 그 지도자들이 와서 거기다가 이제 추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는 용납이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정당이라고 하면은 뭐 특정한 자기 노선이 있고 철학이 있는 거고 집권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건데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그 이렇게 추종하는 모든 정치적 상징물을 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 그건 좀 다른 문제 아니냐. 그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예 그 현충탑만 참배를 하고 네. 현충원에서 나오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그 뒤쪽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간단 말이에요. 네. 그 전직 대통령 묘역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대통령 묘역에만 가서 하고 다른 우리가 안 좋아하는 대통령 묘역은 그냥 지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지나올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긴 하죠. 그렇지만 어쩐지 옹졸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너그러운 게 우리 문화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예 안 가면 좋겠어, 네. 나는 진짜. 그래서 사실은 저는 대체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기일이라거나 뭐 추모날이라거나 그럴 때 사정과 어떤 형편에 따라서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좀 취사 선택의 영역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우리 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종교가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 예배를 본다거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왜 당신이 전 국민의 대통령인데 특정 종교의 전당에만 매주 일요일 날 가느냐 이렇게 욕할 수는 없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하고 또 본인이 판단하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은 좀 자기 당하고 노선이 다른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후져 정치 문화가 그렇게 가고 공식적으로는 그냥 예를 들면 갈만한 전직 대통령의 묘역이 봉화가 아닌 또 다른 곳에 앞으로 생기게 되면은 그때 현직 대통령은 한 바퀴 다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다 돌아야 돼 이제. 다음에 대통령 누가 되면 이제 현충원 가서 1, 2, 3 대통령 다 돌고. 그리고 100년 후에 누가 대통령 되면은 돌아야 될 사람이 수십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좀 내 나중 일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나라 전체에 대한 어떤 통합성을 상징하는 이 나라를 누가 만들고 누가 지켜왔는가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예우를 해야 될 그런 좀 상징적인 곳에 좀 한정해서 특별한 날에는 가고 나머지는 뭐 그 고인의 어떤 추념일이라거나 무슨 그런데 그렇게 해도 또 고인의 추념일에 왜 여기는 가고 여기는 안 가냐 또 나와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특히 효 이런 개념들이 있어가지고
좀 촌스러워 정치 문화가. 아니, 근데 뭐 고인의 추념일에 가는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는 거고 내 거는 당 대표로서 뭐 공식적으로 내가 대표로서 행보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행보로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무명용사. 현충원 가서 현충탑 앞에서만 하든가 아니면 학도연구 무명용사 비든 뭐 금산 예, 700의총이든 근데 가서 했다 이거야. 예. 그거 딱 나와. 그러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 자식 좀 봐. 저거 지 뭐 대놓고 현충원까지 가놓고 우리 대통령 묘역에 인사도 안 하고 나왔다는 거 호로 자식 아니야. 이렇게 선동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으니까 가서 하는 거야. 일단 자기 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하고 나니까 우리 편끼리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편 아닌 사람들이 야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 묘역에는 니 왜 안 가는데 이래갖고 시비가 걸린 거 아니에요. 이게 네, 현실이라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힘들게 당선됐지만 당선되고 광주 바로 안 갔잖아요. 광주 가는데 한참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오히려 거지. 아니 그 오히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지자들도 좀 감안하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은 요즘 산업화 얘기 뭐 또 나오고 이제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해서 나오는데 저는 뭐 그 전면으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산업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이 누구야? 지금 보라매 공원에 가면은 그 산업재해 희생자 위령탑. 위령탑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국가 공식적인 그 탑입니다. 국가 예산으로 만든 건데 1년에 지금도 그 우리가 이라크전에서 그 이라크전 10년 동안 매년 죽은 사람의 3배, 4배가 한국에서 지금 1,500명, 20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어요. 또 그런 분들 결과 이렇게 된 거고. 그런데 4.19 묘역에 가고. 예. 그다음에 보라매 공원에 있는 우리 산업재해 위령탑. 거기 예. 두 군데 그렇죠. 딱 가면 민주화, 산업화 딱 되는 거죠. 딱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세련된 건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촌스러운 거야. 그럼요. 묘역에 가서 저라는 거는 진짜 솔직히. 그렇습니다. 응. 그래서 좀 유교문화 잔재이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그러면 사실은. 잔재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김대중은 민주하고 박정희는 산업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업화 민주화의 공로를 특정 개인들한테 해가지고 무슨 개인 숭배하듯이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산업화든 민주화든 간에 사실 물론 이분들이 무슨 거기서 역할을 한 건 그래 다음에 있겠지만 노회찬 가장 의원님이 중요한 대표님이 건 대통령 되시면 민주행위다. 그 두 군데 가자고. 보라매 공원이랑 그 예, 수리 뭐 4.19 묘지. 그 전에도 가야죠. 그 전에도.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 예, 가는 예. 거고 아니, 대통령 아니. 되면 공식 의전으로 가는 거. 예.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경부고속도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은 경부고속도로의 박정희 대통령 결단도 저는 굉장히 평가를 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부고속도로에서 몇 명이 그 공사하는 중에 사망한 줄 아세요?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거 어디 기록이 그 있는데. 탑이 있는데 탑에 있는 기록이 그 숫자가 엉터리로 당시 엉터리예요? 현장 소장이 자기 마음대로 적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그러면 없어. 그런 거 벌써 한 40년, 50년 전의 일이라면 그 지금 또 조사하면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 일도 안 하면서 산업화에 대해서 뭐 왜 한 사람으로만 다 몰아가지고 공으로 만드느냐라는 거죠. 실제 산업화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하늘에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저 JTBC의 그 비정상회담 있잖아요. 네. 거기 독일 사람 하나 나오지. 다니엘. 독일 다니엘. 네. 다니엘이 그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택시 탔는데 어떤 택시 운전기사가 히틀러가 막 멋진 놈이라고 막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독일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고 이래가지고 그 아저씨 보고 좋은 사람 아니라고 독일에서 그런 말하면 잡혀간다고 그러고 내렸대. 그러면서 그런 한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막 흥분해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근대화의 역사도 짧고 민주주의 역사도 짧고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 우리들의 삶, 인간의 존엄성, 우리의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숙성이 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가 뭐 실업자도 없애고 뭐 고속도로 5번 고속도로 그거 뚫고 뭐 영토도 넓히고 뭐 그래서 히틀러가 멋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광개토대왕인 줄 아는 모양. 그러니까 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만큼 멋진 인물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현실이에요. 맞습니다. 이 모든 촌스러움이 그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 현실 때문에 생긴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뭐 오야겠노. 뭐. 오케이. 근데 안 간다고 뭐라 하니까 좋은 가줘야지. 걸 참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실은 저만 해도 사실 뭐 대통령 배우 그렇게 방문하는 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문화야. 그걸 한번 낯설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문화들을 세울 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명용사 묘 가서 하고 그래. 4.19탑 가서 한번 하고 산업재해묘 거기 가서 이렇게 한다면은
멋있잖아. 누가 뭐라고 그럴 거야. 그렇잖아. 그게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네. 헌법 전문에 4.19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면 그때 뭐 묘역 찾아가고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볼 거라고. 그렇지. 저희 왜 저래?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이 저도. 촌스러움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 예, 촌스러움을 법자고 존재하는 정치카페 정문적답 마치겠습니다.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촌스러움을 벗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정의당 소식입니다. 정의당이 2016년 치러지는 내년이죠. 20대 총선에서 20명 당선, 원내교수단체입니다. 당선을 위해 추진 중인 20펀드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1차 목표액 거액 7억 원을 달성했다는 보고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정의당 20펀드는 1월과 9월 올해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모금이 진행됩니다. 다만 공식 모금 기간과 상관없이 수시로 약정이 가능하니 정치 카페를 사랑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관심과 열렬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일하는 거랑 비슷하다. 연중 세일이라는 얘기잖아. 지금. 네. 이율이 아마 점점 높아져 가지 않을까.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리 1% 시대에 뭐 예금을 많이 주겠어 이자를? 2%죠 우리가. 2% 주고. 우리가 국가에 주는 거 2배 주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담배 끊으신 분들 끊은 돈 어디 돌리지 마시고 이쪽으로 투자를 해 주십시오. 그러네. 하루에 4,500원이면 한 1년에 한 150만 원 되잖아. 예, 댓글 모아 태산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